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2024년 1분기 출산율 0.76명, 4월과 5월에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하며 출생률이 반등하나 싶었지만 저출생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국민 한 명 한 명의 땀방울로 선진국화를 이뤄냈기에 OECD 평균보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우리의 현실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한국인구학회 김정석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방에서 경기도로 매번 이렇게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아마 OECD 국가로 봐서는 저희가 당연히 최하고 심지어는 0.68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유례상 찾아보기 힘든 수준. 이분들의 행복에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인구학회에 지금 계신데요. 어떤 곳인가요? 예, 한국인구학회는 1976년 설립된 학술단체입니다. 이 학술단체는 인구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학술적 논의를 함과 동시에 인구 정책에 필요한 정책 자료들을 생산하고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출생률의 추이도 아시겠어요? 현재 어떤가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 저출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출산율, 즉 여성 1인당 낳은 자녀의 수가 한 4.5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1980년대 초로 오면서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르는 2.1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2000년 초반에 오면 그게 더 떨어져서 아마 1.3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1.3명 정도 되면 저출산의 너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저출생의 추이를 보면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수준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지요. 지금 0.7, 0.8 정도, 심지어는 0.68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유례상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아마 OECD 국가로 봐서는 저희가 당연히 최하고 네.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싱가포르, 대만, 홍콩 정도도 지금 1.0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8월에 그래도 출생아 수가 5.9% 증가했고요. 혼인 건수도 17,000여 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일가정 정책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일단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지연됐던 결혼과 출산이 지금 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마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검증되기 위해선 좀 더 긴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라는 말이 그래서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출생률은 0.72명,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거의 재난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저출생의 원인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저출생 혹은 저출산의 원인을 볼 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출산은 개인들의 선택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선택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각 개인 혹은 부부가 처한 삶의 조건, 기회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런 여건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삶의 기회 구조 안에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게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출산을 하는 데 대한 가치가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 출산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진 거 아닌가, 그런 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출산을 원하지만 이 삶이 너무 팍팍해서 출산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아무리 낳고 싶어도 그래도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출생 반등하기 위한 대책들이 정말 많이 아직까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식들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글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정책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게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출산 환경, 그다음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출산을 하라는 압박감을 많이 주는 맞아요. 그 느낌들을 갖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굉장히 좀 상대방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같고요. 또 무리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서 낳으실 분은 낳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출생은 개인의 선택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출생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추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연령별 인구 분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흔히 이제 이것을 인구 피라미드라는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네. 남녀 비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인구 수가 나오죠.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씀하신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형 뭐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이제 역피라미드형이 많지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 나름인데 만약 65세 이상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린다면 역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이제 항아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죠. 뒤집어진 항아리형으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항아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생률은 낮고 또 고령화는 높아지고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문제점들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의 개념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화는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고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져서 저출산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생기죠. 두 번째는 노인수 자체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대 수명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노년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의 수도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는 비율과 노인의 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비율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부분은 고령화 자체, 노인수 규모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초고령 사회라는 것이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거든요. 그러면 노인 비율이 20% 이상의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면 이제 사회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연금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보험의 문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이제 고령화로 볼 수 있는 특유의 문제가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 20%가 65세 이상이다라고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노치원이 굉장히 많이 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노인층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회에서 고령화 대책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이 잘 세워지고 있을까요? 글쎄, 우리 한국 사회 고령화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네. 저는 다른 분들은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만, 물론 저희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화를 논의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연금하고 아까 건강보험입니다.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개혁의 논의가 있지만 우리가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고령화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이제 의료보험,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가 일찍부터 잘 준비를 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잘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적어도 외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은 잘 준비를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점은 절대 아닙니다. 잘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으로 한편은 안심이 네. 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정년이 한 60세, 80세 더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정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이 정년이 노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유리 이론, 이제 떨어뜨리는 이론이라 그래서 노인분들이 연세가 들면 퇴직을 하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것이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삶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삶을 이제 돌아보고 성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노인한테도 좋고 전체 사회, 즉 청년한테도 좋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론은 노인분들은 그 작년 때 가졌던 사회 참여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퇴직을 시킴으로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불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꼭 경제활동은 아니더라도 사회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좋다. 지금 이런 논의가 가능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이 역할 이론이라 부르는 후자가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년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 활동에 관한 거거든요. 네. 이게 노년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퇴직하지 않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년을 피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특히 한국의 정년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지금 이제 저출생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족한 노동력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성 노동력, 그다음에 노년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65세, 60세 되신 분들도 아주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년제도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년들의 관점에서 봐서 또 사회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봐서 많은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오면 따라오는 게 또 세대 갈등의 문제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의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젊은 대리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위에 계시던 부장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 등록금이 필요했고 일은 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 회사에 있으면 월급은 주니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회사에
희망이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분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회사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로 인한 세대 갈등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이고 한 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세가 들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직장을 유지하시는 것 같고 네. 젊으신 분은 그러한 모습에 너무 실망하셔서 회사를 떠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제 능력이 없는 분이 나이를 떠나서 그 회사에서 보호를 받았다는 그 문제 같죠. 회사 운영의 비효율성, 비효과성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연령을 떠나서 그 누가 어떤 분이라도 만약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그를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세대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문제로 이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 우려들은 좀 어떤 부분들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갈등의 요소는 늘 있습니다. 네. 인간 생활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만약에 동일한 일자리에 대해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다른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책 자원,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복지 예산을 가지고 경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복지보다는 노인 복지 쪽에 돈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야 됩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인분들은 쪽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다음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를 해서 청소년 복지 예산은 줄고 오히려 노인 복지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죠. 일단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 문제지 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단결하고 탄압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탄압할 수 없는 것처럼 노인분들도 탄압하실 수 없고 여성분들이 탄압하실 수 없는 것처럼 노인분들도 탄압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구학적 특성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 집단으로 묶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노인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면 집에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는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녀가 갈 유치원을 없애고 내가 갈 양로원을 만든다는데 내가 무조건 동의하겠다? 그러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갈등의 요소는 늘 인간사회에서 있습니다. 남녀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모든 생활의 요소는 있는데 그것이 갈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 건 늘 우리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한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또 이게 갈등으로 갈 만한 문제인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늘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인구 정책 논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신설이 된다라고 할 시에는 그 역할이 무엇이 될까요? 굉장히 기대되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 문제를 다루는 특정 부서가 없어요. 전문 부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부가 신설이 되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통합성입니다. 지금 이 인구에 관한 혹은 출생에 관한 정책들이 복지부, 고용부, 그다음에 교육부 등등 여러 군데서 한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부가 신설이 된다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리 정책,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패키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입니다. 이게 산재해져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이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게 단시적인 조건들을 많이 달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특정 부서로 설정이 되면 이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이렇게 자문기관의 기획기관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고유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통합성, 일관성, 수행성을 갖춘 이제 조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네.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개인, 그리고 기업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이기도 하면서 또 회사에 가서 혹은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가족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책의 방향점을 조금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규모를 확보하는데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인구 증가는 혹은 출생률 증가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나라에 인구가 적어서 여러분들 출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펴보니까 결혼을 하시고 싶은데 출산을 하시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군요. 불행하시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불행한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여러분의 불행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지원을 받고 이분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출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지원을 통해서 이분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렇죠. 행복한 엄마 아빠 밑에 행복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더 많고 더 잘 자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목표는 이분들이 행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관점에서도 또 보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라는 것은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해 줄 뿐이기도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품과 서비스를 소비해 줄 분들이거든요. 그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또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국민은 그냥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시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라가 아닌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환경이 하루빨리 더 넓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의 지혜를 모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달성하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인구학회 김정석 회장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